제가 인생 최저 몸무게를 찍은 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오래됐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에 10kg가 빠져서 39kg를 찍은 거예요. 한 달에 10kg면은 너무 빨리 빠진 뭐가 건데. 일이 있었나 그래. 애기 놓고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데. 모두에게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 그 시절. 그렇죠. 저와 저의 아이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왜? 제 아이 아빠이자 제 남편인 이 사람은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아 기본이지. 딱 아시겠죠? 전형적인 옛날 얘기 뭐, 들어보니까. 네, 친구 집에 안 들어와. 그런데 저와 제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를 낳은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장례식장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3, 7일 동안은 상갓집에 다녀오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어. 3, 7일, 즉 3번의 7일, 21일 동안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아무리 미신이라고 해도 제가 집에 신생아가 있는데 맞아. 조심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이해하는데 친구도. 여보, 이번에 그냥 부조만 하고 친구분한테 잘 말씀드리면 안 돼? 그분도 우리 애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니까 이해하시지 않을까? 아이고 진짜. 야 나만 빠지면 돼? 친구들 다 온다고 그랬는데 연말을 병원이니까 나 금방 갔다 오면 돼. 말을 안 들어. 아내 말을 안 들어. 철없다 철없어. 미워. 결국 남편은 말리는 저를 뿌리치고 기어코 그냥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와 제 아이의 지옥이 시작됐어요. 지우? 아 남편. 아. 원래 신생아들은 자주 깨고 자주 울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기는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인 거예요. 음. 자다가 울고 먹다가 울고 아침, 저녁, 밤, 새벽 틈만 나면 우는 거예요. 물론 아기들은 잘 울죠. 잘 울어. 네. 잘 울어. 근데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아무리 달래도 한두 시간을 너무 어려운. 계속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우는 애기도 힘들잖아. 지르시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상한 거. 그러다 보니까 한창 이쁘고 살이 이렇게 맞아, 포동포동 맞아. 올라야 되는 우리 애기가 완전 뼈밖에 안 나는 거야. 아이고. 저도 맨날 이렇게 시달리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같이 빠져 같이 빠져. 완전 메말랐어요. 아. 그런데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 그러지. 애는 죽어라 울어대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막막하다.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먹을 걸 챙겨주시러 집에 찾아왔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꼴이니? 아니, 둘 다 몰골이 왜 이래?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엄마.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참을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애 데리고 엄마가 잘하는 무당집에 같이 가자. 아니, 지금 애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무당집을 데려가? 이게 사람 사는 거니? 응? 너 그러다가 애 죽어. 큰일 당하기 전에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 어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갈 수가 없고. 결국 애를 등에 업고 엄마를 따라서 무당집에 간 거예요. 괜찮아, 애기라.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애가 무당집이 떠나가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너무 놀래지. 놀래서. 그때 너만 결혼하고 너만 애 낳고 사니까 좋니? 좋아? 빙이 됐나 보다. 빙. 누구야?
누가 들어왔네. 무당 입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두고 너만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내가 그 꼴 절대 못 보지. 내가 절대 그렇게 안 둘 거야. 그 순간에 엄마가 갑자기 엄마가 안 서는 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네 이거 누군지 알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멍하니 바라보는데 먼저 떠난 게 셈이 많네. 지 동생 행복 빌어주진 못할 망정 옆에 딱 붙어서 애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니 그게 애가 안 울고 배기겠어? 저는 그제서야 무당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깨달았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저의 언니였어요. 친언니. 잊고 살았구나. 우리 언니가 중학교 3학년 때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이고 안타깝네. 엄마는 아까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누군지 알아채신 오늘 거예요. 알지. 근데 저는 너무 어릴 때 언니랑 헤어져서 빠르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던 거죠. 아니 근데 갑자기 언니라니? 우리 언니가 귀신이 됐다니?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언니가 저랑 얘를 왜 괴롭혀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일찍 세상 떠났는데 동생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행복해 보이니까 셈이 난 거지. 젊은 게 아주 한을 제대로 품었네.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죠?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무당이 갑자기 뭔가를 꺼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부적. 팥. 식칼이었어요. 시칼. 그 언니한테 칼은 좀 너무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족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애를 등에 업고 이 칼을 입에 문 채로 마을 입구 밖에 있는 도로변까지 걸어가. 단! 등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제보 돌아보지 마. 섬뜩하다. 아니 솔직히 이게 저도 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알겠지? 결국 등에는 아이를 업고 입에는 식칼을 물고 무당집을 나와서 몇 발자국을 뗐는데 갑자기 어디 가니? 나 여기 있는데. 뒤돌아봐. 뭐야 이거. 등 뒤에서 아까 무당집에서 들렸던 그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볼 뻔했지만 이 무당의 당부가 생각이 나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방금 전까지 조용히 있던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를 건드린 거지. 건드린 것 같아. 그 순간 뒤돌아보게 아까 하려고.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니가 우리 아이 엉덩이를 때린다는 말. 진짜 이거 다 때려치우고 뒤 돌아봐서 이제 애기 챙기고 싶지만 뒤돌아보고 싶은 이 마음을 꾹 참고 마을 입구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이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남들이 보면 진짜 미쳤다. 미쳤네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가 하루 종일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지. 엄마로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거죠. 근데 마을 입구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풍경은 눈에 안 들어와. 그런데 얘야, 그만 가. 이제 다 됐대. 등 뒤에서 다급한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이제 됐나 보다. 끝났나 보다. 잠깐만, 근데 아니 모르잖아. 뒤를 딱 돌려고 하는데 애가 울음을 또 터뜨리는 거예요. 목소리 변조했나 보네. 뒤돌아봤어. 그러자 아까 무당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그죠. 거예요. 가는 동안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돌아보면 안 돼. 간사하다 진짜 귀신. 저거 엄마가 아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마을 입구로 걸어가기 시작했어. 근데 이번엔 잠깐만. 애기 엄마, 거기서. 그쪽 아니야. 와 진짜 혹한다. 등에서 막 식은땀이 막 흐르면서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르 등 뒤에 애가 떨어졌어?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야. 아이를 붙잡고 포대기를 막 다시 막 고쳐서 이렇게 묶어봐도 애가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마치 누가 뒤에서 잡아 끄는 것처럼.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꽉 붙잡은 채 미친 듯이 마을 입구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어. 그렇게 정신없이 걷다 보니까 마을 입구가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걸음을 막 재촉하는데 그때 가지마. 내가 네 아들 가만 안 둘 거야. 가지마. 애가 지금까지 하는 비교도 안 되게 완전 자지러지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온몸이 막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입 안에 이렇게 물고 있는 이 식칼이 막 떨리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이것만 넘으면 돼. 그래.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우리 애기가 조금만 참아줘. 자꾸만 미끄러지는 이 식칼을 꽉 붙들고 마을 입구를 빠져나오는 그 순간 긴장이 확 풀리면서 주변의 풍경이 눈에 확 들어오는 됐다 거예요. 됐어. 분명히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마치 현실 세계로 갑자기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살기가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식칼을 들고 무당집으로 돌아갔더니 이제 무당이 안심하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언니를 위해 제사를 한번 그렇지.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끝난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얼떨떨한 채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만. 너 서방 단속 잘해. 지 자식이랑 마누라 쌍으로 피 말리려고 장례식을 가? 갔다 왔으면 제대로 털기라도 해야지. 니네 언니가 어떻게 붙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네 서방이 끌고 온 거야. 무당의 이 말을 들은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사실 제가 엄마 놀라실까 봐 남편이 장례식장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말은 쏙 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있는데 장례식장을 갔다 왔다고? 아니 그냥 친한 친구네 일이라서 근처 금방 갔다 온 거야. 연마을 병원이라고 했거든. 연마을병.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엄마가
표정이 갑자기 확 굳는 거예요. 왜? 이제 니네 언니가 어떻게 부탁했는지 알겠다. 그 옆마을 병원이 니네 언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야. 아유, 이놈의 어떡하. 세상을 떠난 그 장소에 그대로 남아있던 언니는 장례식장을 온 저희 남편을 따라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저기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연년생인 언니와 저는 부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니는 고3 수험생이라 공부하다가 밤늦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날도 이제 좀 늦어지길래 가족들이 먼저 이제 잠에 들려는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누구세요? 누군가가 두드리는 거예요. 언니야? 언니! 언니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언니 괜찮아? 누가 이랬어? 언니 왜 이래? 누가 이랬어? 누가 쫓아왔어? 어? 언니 얘기가 방금 어떤 사람한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때 목장갑을 낀 손이 언니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언니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납치하려고 그랬나? 때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언니는 그냥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울지 마. 너무 무서워. 언니. 사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정말 억수로 재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도 언니만 돌이 씹혀서 아이고. 어금니가 깨졌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혼자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언니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턱하니 합격을 한 거예요. 가족들은 그래 이제 됐다. 나쁜 운이 다 나갔다 하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언니에게 아주 기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처럼 휴가를 받아서 언니가 본가에 왔는데 언니,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몰라보겠다. 아이고 수정아 왔어? 보기 좋게 통통하던 언니였는데 진짜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에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줬어요. 언니 원래 이렇게 잘 먹어? 응. 나 좀 많이 먹어. 근데 밥을 언니가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막 먹고 막 꾹 트름을 하더니 초저녁부터 그냥 이제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잠이 들었으니까 이불을 덮어주고 저희는 이제 거실에서 그 저녁에 연속극을 다 같이 보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 방에서
끙끙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잠꼬대를 하나 싶어서 언니 방에 들어갔는데 언니 모습이 뭔가 이상해. 언니가 몸을 위아래로 들썩 움직이는 겁니다. 그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놀라서 언니를 깨우려고 몸에 손을 댔는데 언니가 갑자기 번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언니 깼어? 근데 언니는 아무 대꾸 없이 저를 환하게 보더니 자신의 머리를 벽에 세게 박는 거예요. 언니. 근데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서 바닥에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도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제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어왔어요. 엄마의 고함 소리에 언니가 다행히 정신을 차렸어요. 어우, 다행이다.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는지 몸을 계속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언니, 안 되겠다. 빨리 옷 입어. 병원 가자. 저희는 너무 걱정돼서 당장 병원에 가보자고 했죠. 그런데 언니가 가봤자 소용없다며 겁에 질린 모습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언니는 뭘 알고 있네. 진정해. 아이고, 세상에. 나 사실 귀신한테 쫓기고 있어. 귀신? 귀신이 어딨어?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지금도 있을 거야. 쫓기고 있어? 쫓겨? 언니가 방금 전 가위에 눌렸을 때 그 상황을 얘기를 해줬어요. 저녁을 먹고 그냥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뭔가 싸한 느낌이 들더래요.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착각인가 싶어서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고개가 획획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깼어? 그 여자가 입을 열었을 땐 피비린내 같이 아주 비릿한 냄새가 훅 들어왔다는 거. 언니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갑자기 그 여자가 언니 몸을 올라타더니 사정없이 딱 뜯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성에 안 차는지 언니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벽에 박기 시작했다는 거. 더 무서워. 엄마는 이대로 있다간 진짜 초상치르게 생겼다면서 부산의 용안 무당집을 알아봤습니다. 무당은 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진즉에 죽을 팔자가 영쾌도 살았네? 더 볼 것도 없어. 그냥 가. 사실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사람 얼굴 보자마자 막말을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막 따졌어요. 아니 앞길 창창한 애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어? 박수무당은 저희가 화를 내든 말든 그냥 언니 얼굴만 뚫어지게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신내림 받고 큰 신을 모셔. 그래야 목숨이라도 부지해. 아유, 우리 딸이 왜 신을 모셔? 얘들아, 가자. 아유, 앞길이 창창한데. 가자. 집에 돌아온 엄마는 기분만 나빠졌다면서 집안 곳곳에 소문을 뿌려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몸이 허약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고 아빠한테 생닭을 좀 사오라고 시켰어요. 엄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언니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엄마를 도와서 채소 손질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소파에서 TV를 보던 언니가 어느새 제 뒤에 와서는 언니 다 됐어. 좀만 기다려. 뭔가를 먹고 있는 거예요. 뭘 먹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언니가 배가 많이 고팠나? 하고 뭘 먹나 봤더니 피가 질질 나오는 그 생닭을 언니는 정말 참 맛있다는 듯이 손으로 막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언니 지금 뭐해? 언니! 엄마! 급하게 언니 손을 꽉 붙들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이거 화가 나 죽겠다는 듯이 째려보면서 언니 왜 그래? 이년들이 더럽게 정정하게 이렇게 말하고는 먹을 것을 찾아서 부엌 곳곳을 헤집는 거예요. 음식이 보이는 족족 다 입에 넣었어요. 갑자기 언니의 시선이 식칼에 꽂히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 언니 대체 왜 이래? 제발 정신 좀 차려.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언니가 잠시 멈칫하다가 수정아! 대체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차려 언니 왜 그래? 갑자기 머리를 뱅뱅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심하다. 머리를 또 사정없이 부딪히는 겁니다. 제 비명 소리에 놀라 아빠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아빠를 보자마자 그대로 부엌 바닥에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알고 보니 아빠가 무당에게 귀신을 쫓는 부적을 받아온 거였어요. 만약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부적을 딸 몸에 붙이라고 했대요. 언니는 바닥에 누워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을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아빠가 언니 팔을 세게 주무르면서 맥을 쟀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다급히 안방에 있는 그 혈압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언니 팔에 두르고 혈압을 재봤는데 아빠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왜 이래? 혈압계에 표시된 그 숫자 있죠? 98, 80, 10. 빠른 속도로 탁탁탁탁 내려가더니 갑자기 0에 멈춰서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언니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듯 말이죠. 저희는 언니 몸을 막 주물렀고요. 잠시 후에 언니가 크게 숨을 내쉬더니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빠져나갔나 보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희는 다시 그 박수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신내림 받으라고 했지. 안 받으면 계속 그래.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프지? 아귀가 들었잖아. 아귀. 아귀? 그러니까 언니한테 잡신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다는 아귀가 들었다는 겁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저 우리 좀 살려주세요, 네? 당장 여기서 떠나. 그래야 네 딸이 살아. 무당의 얘기를 듣고 부모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뭔가를 굳게 결심한 듯 살던 집을 허물고요.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완전히 새로 시작하라면서 호주행 티켓을 끊어주었습니다. 진짜 멀리 보내네. 그날 언니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저주는 끝난 걸까요? 20살이었던 정선 씨는 유학 중인 언니를 따라 일본 오사카로 가게 됩니다. 말이 유학이지 정선 씨는 히라가나도 모르는 생초보였거든요. 어학원부터 등록하고 기초부터 배우자는 게 정선 씨의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제일 문제는 집. 그렇죠. 야야, 우리 이사 가자. 방이 3개나 돼. 틈틈이 집을 알아보던 언니가 역 근처에 맨션 하나를 발견했대요. 저 거실 뚫었고 네. 방도 3칸이고 주방도 있고 둘러봤어요. 네네. 방이 무려 3개에 거실까지 있는데 월세가 8만 원. 80만 원이면 싼 거야. 예, 이 정도면 엄청 저렴한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집 호수가 404호인 게 살짝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월세가 싸구나 싶었죠. 이삿날 짐을 정리하다 보니 피곤한 거예요. 언니와 함께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죠. 눈이 스르르르르 감기고 가물가물 잠에 빠져들려던 참인데 귀가 뭔가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바닥에 뭔가 튕겼다가 굴러오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눈을 뜬 정선 씨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는데 까만 구슬 하나가 있는 겁니다. 정선 씨는 다가가서 그 구슬을 집어들었죠. 보니까 나무로 반질반질하게 깎은 것이 꼭 염주알처럼 생긴 거예요. 부적에나 볼 수 있는 그 형상에 그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거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검은 입을 쭉 벌리고 검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서 있는 겁니다. 기모노를 입은 여자였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여자는 글자가 새겨진 쪽을 이로 갈아대기 시작했어요. 그 적혀져 있는 글자를 모조리 지워버리겠다는 듯이. 다행히 그것은 꿈이었고 꿈이구나.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이렇게 악몽을 꾼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정선 씨가 집에 혼자 있을 때면은 계속해서 트득 트득 꿈속에서 들은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응. 정선 씨는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죠. 하지만 언니에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꿈 하나 때문에 위약금까지 물고 이사하자? 이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잖아요. 대신 정선 씨는
집에 혼자 있기가 최대한 무서우니까 그걸 피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 귀가하는 언니를 기다리며 매일같이 집 밖을 서성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앞으로 이 핸드폰 꼭 갖고 다녀. 알겠지? 핸드폰? 우리 형편은 무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디 있는지 언니가 알아야지. 걱정시키지 말고 꼭 가지고 다녀. 언니 알바비로만 충당하느라 생활이 굉장히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단호한 언니 표정에 정선 씨는 핸드폰을 그냥 받았어요. 핸드폰이 생기고 나니 언니는 매일같이 정선 씨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자 내용이 대부분 집에 있어? 밖에 나와 있으면 어김없이 언니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있어? 정선 씨는 황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정선 씨도 그리고 언니도 둘 다 각자 자기 방 집안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뭐야? 내가 집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문자야? 언니! 언니, 문자했어? 나 집에 있었는데 왜? 거실에서 자꾸 뭐 하나 싶어서. 거실? 나 계속 방에 있었는데? 순간 언니 눈이 커다라지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겁니다. 왜 그래 언니? 여기. 언니 왜 그러냐고 묻는 정선 씨 말에 언니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정선 씨인 척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언니가 알바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정선 씨가 식탁 옆에 거실 바닥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더래요. 야 정선아, 너 거기서 뭐해? 언니 나왔어. 정선 씨가 언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언니 왜 그래? 그럼 방금 거실에 있던 동생은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언니는 이 집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동생이 겁먹고 학업을 포기할까 봐 걱정이 되니까 아무 얘기도 못했던 거예요. 서로 얘기를 안 했구나. 서로 얘기를 안 했어. 서로. 집안에 있는 저것이 진짜 동생인지 아니면 동생의 모습을 한 그 무언가인가? 구분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주고 집에 있어? 라고 문자를 했던 겁니다. 언니 뭐해? 야 정선아, 나 여기 너무 무서워. 우리 그냥 한국 가자 제발. 여태까지 한 게 아깝지도 않아? 여기서 포기할 거야? 야 너 왜 그래? 그냥 한국 가자 제발. 우리 여기 조금만 더 있자. 어?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이 무서워서 밖으로 나돌던 정선 씨인데 말이죠. 왜 갑자기 바뀐 거야? 그 무렵 정선 씨가 꾸는 꿈은 달라져 있었어요. 정선 씨는 거실로 나가 식탁에 앉습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정선 씨 앞에 따뜻한 음식들을 내어주죠. 갑자기 그 음식이 까만 염주 구슬들로 바뀌는 거예요. 염주 구슬들과 물에 젖은 채 찢겨진 종이 조각들이 양푼 그릇 안에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선 씨는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정선 씨에게 다가와서 기특하다는 듯 머리를 쓱 쓰다듬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야, 괜찮아? 언니, 나 왜 여기서 자고 있어? 기억 안 나?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언니가 들려준 얘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엄마 이 기분에 엄마 엄마 정선 씨가 일본 말로 뭐라고 막 중얼거리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를 입에 넣고 까드득 씹어대는데 그러다가 뱉어낸 것을 보니 가만 나무 구슬이더라 이 말입니다. 너 진짜 기억 안 나? 뭐라 하면서 일본 말도 못하면서 그런 사투리는 어디서 배웠어? 아니야 언니, 나 자고 있었어. 집도 이상한데 너까지 왜 이래? 일단 이 집부터 정리하자. 안 돼. 언니가 나가. 나 절대 못 나가. 정선 씨는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언니한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이상한 반발심마저 드는 거예요. 결국 언니는 한국에, 정선 씨는 혼자 그 집에 남아서 살게 된 겁니다. 아이 진작에 따로 살 걸. 언니를 내쫓고 나니까 집이 더욱 포근해지고 일도 더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볍게 한잔한 정선 씨는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어요. 왜 문이 없지? 현관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벽인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취했나 하면서 문이 열려있던 자리를 더듬더듬 짚어보는데 문득 옆집을 바라보니까 현관문에 아, 여기 3층이구나. 그런데 그 옆집은 305호? 왜 3층엔 사오가 없지? 정선 씨는 달려서 2층으로 내려가 봤어요. 근데 그곳에도 204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4층에만 사오가 있지? 혹시 누가 일부러 만든 거야? 후들거리 다리를 애써서 진정시키며 정선치 씨는 4층 404호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에 가려진 거실에 여태껏 느끼지 못했던 기괴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제야 정선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왜 그토록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는지. 그런데 구슬이 굴러온 곳은 거실, 식탁, 그리고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싱크대 및 냉장고 뒤 신발장 아래 집안 곳곳에 염주 다발이 있는 겁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본능적으로 정선 씨는 그 집에서 빠져나왔고 곧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정선 씨를 보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두 사람은 뭐 다시 예전처럼 돈독해졌지만 그 집에서의 일은 어느 누구도 절대 입에 올리는 일이 없었죠. 하지만 정선 씨는 여전히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 404호 그 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2017년 3월 지영 씨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두 아이와 함께 좀 심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잠시 부모님 댁에 거주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몇 달 뒤부터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워낙 이제 건강하셨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얼마 뒤 아버지까지 포크레인에 두 다리가 깔리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다리를 진짜 절단할 뻔했던 큰 사고라 병원에 입원하면서 여러 번의 수술도 거치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이들 2명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들까지 자꾸 다쳐서 집에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넘어져서 이런 성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한 아이뿐만 아니라 두 아이 모두 자꾸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지영 씨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신당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열이면 열, 가는 곳마다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가족들한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근데 지영 씨가 이것도 한두 번이지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찝찝하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당 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 그 아이가 준비물로 실로폰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점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무심코 한 건물에 연등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저기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끌림이 생긴 거예요. 안에는 굉장히 앳된 보살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앉아 있더래요. 근데 그 보살이 지영 씨가 들어오자마자 고집센 놈이랑 잘 헤어졌네요. 네? 지금 본인 이름 아니죠? 네. 근데 지영 씨가 이혼을 하고 개명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거를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영 씨가 말하기 전에 가족 관계, 지금 현재 아픈 상황 하나하나 다 맞추는 거예요. 지영 씨는 이제 그동안 만났던 무당과는 조금 다른 분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제가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신내림?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신가물이 맞긴 하지만 신내림 받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가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내림 받을 가능성이 좀 큰 사람을 신가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일어난 일이 일어날 뿐이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라.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이 보살이 알 수 없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다만 엄마가 하시던 그 제사 밥 잡수시던 분이 국 다른 가 끓여달라고 하시네.
국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영 씨네 집에 조금 사연이 있어요. 아버님이 이제 전처랑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하신 거거든요. 전처분이 이제 편찮으시다가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제사를 좀 챙기고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쓰러진 후에는 지영 씨가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 제주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게 미역국을 계속 올렸던 거예요. 근데 보살이 말하기를 그 성게 미역국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아이들이 이제 미끄러지는 이런 이제 심술 부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소고기 묵국, 그냥 평범하게 소고기 묵국을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그냥 다음 제사 때는 그냥 뭐 국 끓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소고기 묵고 이제 그래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지던 아이들이 뭔가 하나 들지 않고 진짜? 용해. 안 넘어지는 거야. 그 후 지영 씨는 사실 보살과 가끔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안부도 주고받고 그냥 뭐 나 요즘 이렇게 지낸다 이렇게 지냈대요. 그러니까 잘 지냈대요. 알고 보니 이제 보살은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 초년생 그리고 지영 씨가 첫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마음이 쓰연 건지 가끔 연락도 하면서 잘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보살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보살님 잘 지내세요?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제정신이야? 이내 언니 말이야. 그거 당장 관두라고 그래. 응? 평소에 항상 또박또박 존댓말로 말을 하던 분인데 다짜고짜 소리 지르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렸어요. 뭐야? 깜짝 놀란 지영 씨는 바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한테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 얼버무리면서 뭘 하고 있나? 시원스럽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끊는 거예요. 지영 씨가 싸해서 다시 전화를 해서 언니 지금 하려는 거 그거 하지 마.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발 부탁이야. 그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언니가 약간 듣지 않는 느낌인 거예요. 뭐지? 어딘지 물어봤더니 아버지 병원인데 손톱만 깎아주고 바로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걱정하지 마 지영아. 다 잘 될 거야. 뭘 하나 보네. 이러면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지영 씨가 다시 보살한테 전화를 걸어요. 언니가 뭔가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살이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해. 사람 명을 그딴 하찮은 게 알려주는 대로 행하면 이어질 줄 알았어? 그렇게 이어진 명줄이 아무 탈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몇 달 전 언니가 용한 곳이라면서 신당을 다녀온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났대요. 언니도 다녔구나. 그래서 지영 씨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급하게 달려가서 언니의 손목을 잡아챘는데 언니 손에서 주머니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손발톱이랑 머리카락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머니 안에. 압박건가 봐. 심상치 않음을 느낀 우리 지영 씨는 언니를 끌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언니,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언니가 갔던 그 신당 있죠. 거기에서 아버지 명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그 아버지는 그 다리 다쳤던 그 교통사고 있죠. 그것 때문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신당에서 대수대명이라는 걸 하면 아버지의 명을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발톱과 머리카락, 생년월일시가 적힌 종이, 그리고 간단하게 상을 차려서 의식 치를 비용 37만 원을 주면 아버지가 오래 살 수 있다고 한 거죠. 이상함을 느낀 우리 지영 씨가 언니 핸드폰을 뺏어서 그 무당과 주고받았던 대화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과간인 거예요. 굿 안 하면 곧 초상 치른다. 부적 써야 된다. 그러니까 불과 이게 몇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오가는 그 대화 중에 700, 한 800만 원 정도로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뭐 부적을 쓰고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지영 씨는 이제 병원 앞에서 언니가 한참 신랑을 버렸어요. 정신 좀 차려. 왜 그래? 아빠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는 그럼 언니 내가 아는 보살님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너무 그쪽만 믿지 말고 그래, 이쪽도 한번 와보자. 그래서 겨우겨우 언니를 설득을 해서 같이 지영 씨에게 연락했던 그 보살에 있는 신당으로 갔어요. 근데 신당에 도착해서 들어갔더니 철수 대명이라니. 어디 사람 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해? 그녀는 죽고 나면 저 숙문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을 거야. 엄청나게 화를 내요. 대수대명.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신할 때 목숨수, 목숨명이에요. 남의 명을 가지고 와서 끝이 보이는 내 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보살이 어떻게 다 알고 있었냐 너무 궁금하시죠? 지영 씨가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다는 걸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귓가에 자꾸 젊은 여자 목소리랑 나이 든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맴돌더래요. 그래서 젊은 여자 목소리는 지영 씨 목소리랑 비슷했는데 지영 씨는 아니고 나이 든 남자 목소리는 직감적으로 지영 씨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근데 그때 서늘한 느낌과 함께 손톱을 깎는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알았구나. 그래서 보살은 언니가 대수대명을 하려는 거구나. 딱 알아채고 바로 지영 씨한테 전화를 건 거였어요. 근데 계속 보살이 화를 냈잖아요. 그전까지는 존댓말을 이렇게 하다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 대수대명이 잘못하면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혈육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의 명을 뺏어오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리고 언니를 가리키면서 너 얼마 전에 아들을 하나 낳았지? 자칫 명을 뺏길 뻔한 가장 나이 어린 가족이 그 언니의 2살 난 아들이었던 거예요.